네, 여러분 다소 짧지만 편안한 휴식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1부 마쳤는데요. 알찬 1부 되셨습니까?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부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CES 2024 통합 한국관에 대한 리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올해 CES에서도 정말 많은 이 대표님들께서 오셔서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코멘트들을 좀 현장에서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홍보에 나섰었던 저희들도 굉장히 뿌듯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앞으로 CES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채워질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조금 전에 토론 사회자로 수고해 주셨던 코트라 해외 전시팀의 조일규 팀장님 모셔서 CES 2024 통합 한국관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다시 한번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코트라 해외 전시팀의 조일규 팀장입니다. 예, 속도감 있게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통합관 개요하고 이 통합관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제 관으로 부스로 참가하신다고 하실 때 미리 고려하셨으면 좋을 점들을 좀 모아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 한국관 개요입니다. 올해 이제 CES는 이제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해외 마케팅 정책 협의회라는 이제 범정부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지자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정부도 있는데 왜 이 CES는 가면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한국이라는 정체성들을 모르겠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참가를 했는데 이제 너무나 이제 이렇게 단합된 모습들로 보이지를 않으니 이게 이제 국고도 낭비가 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용도의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타파해 보자라는 의미로 해서 작년 굉장히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같이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2개 기관의 443개사가 이제 통합 한국관을 이루어서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규모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통합 한국관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통합이라는 개념이 완전 통합하고 부분 통합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마케팅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부스 임차부터 장치 통합 그리고 공동 BI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부분까지 완전히 같이 간 기관과 기업 수가 23개 기관 149개 사고요. 부분 통합까지 다 합치면은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32개 기관 443개 사고요. 부분 통합이라는 게 결국은 장치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만 통합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한국관 내에서는 참가한 기업들의 어떤 그 분류를 보면은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모빌리티, 그다음에 스마트홈이나 어플라이언스 부분이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통합 한국관은 저희가 운영했던 통합 한국관은 유레카 파크하고 글로벌 파빌용이라고 하는 크게 보면 요 두 장소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아시는 것과 같이 유레카 파크가 CES에서 혁신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 이 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CTA 측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참가 기업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가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 이 유레카 파크가 약 1,200개 기업 정도가 참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521개사가 참가를 했어요. 결국 40%가 넘는 42% 정도가 되는 비율을 보였기 때문에
아, 언론에도 가끔 나오지만 여기가 코엑스냐 라는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거의 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어떤 참가 기업들의 어떤 지원에 대한 의지 아니면 혁신의 강도라는 걸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 과잉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하여튼간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잠깐 설명드리면 요 유레카 파크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위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이제 세 가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네모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직접 통합한 부분이고 이 분홍색 부분들은 부분 통합까지 한 이제 지금 관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관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어요. 이 국가관들 보면 네덜란드관이라든지 이탈리아관, 일본관, 미국관 등등등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압도적으로 그 양적으로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 많은 국가관이 250개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관이거든요. 미국관보다도 저희가 2배 이상 많은 정도 참여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압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약간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 부스를 통합을 어떻게 하고 만들어내냐는 부분이고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사정과 현장 또 사후까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도와드렸느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전적으로는 가장 성과 어떤 대외적인 부분 어떤 포커스를 받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혁신상 수상 지원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중소혁신기업팀이라고 해서 우리 코트라 내에 있는 기업 팀이 협업을 통해서 같이 된 거고요. 이 혁신수상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략 웨비나라든지 신청서 작성 방법을 멘토링한다든지 그다음에 혁신상 수상 비용 신청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팀에서 지원하는 참가 기업을 위한 피칭 교육 그리고 LA 무역관, 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 참가한 기업들 위해서 사전적으로 DX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 기업들 정보를 가지고서 온라인 상품관을 오픈했었고 또 이제 링크드인이라든지 구글을 통해서 맞춤형 SNS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제 이틀째 날 K 이노베이션 데이가 하루 종일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글로벌 기업과 대상한 피칭 부분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 있는 16개 기업의 CVC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선발된 기업과 같이 이제 피칭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아까 이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관이라는 의미가 저희 기관만 코트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창업신에는 뭐 창업진흥원이라든지 뭐 서울시라든지 굉장히 대기업 계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특히 이제 공공 계열에서 나오는 이제 창진원이라든지 이런 뭐 서울시라든지 이런 쪽에는 어느 관으로 참가하는 관계없이 저희 부대 행사를 터서 부대 행사에 적합한 기업들은 저희 부대 행사에 이제 같이 받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픈해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또 K텍 포럼 또 저녁에는 저희가 초청했던 CVC와 VC들을 다 초청해서 같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했고요. 또 한국관 내에 피칭 스테이션을 운영을 해서 원하는 기업분들이 저희가 타임스를 배정을 해서 이제 자사에 이제 어떤 피칭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부여해드렸고 또 그 중에 일부 기업들은 6개사 약 800만 불 정도의 규모가 나왔는데 MOU 체결식을 현장에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통합 한국관 투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인지도가 높고 많은 이제 그룹들이 방문하는 이제 전시회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VIP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적절한 배부를 통해서 한국관 참가하는 기업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적으로 저희가 이제 돌아와서 지금 오늘 리뷰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음 달에는 롯데 하이마트하고 협업해서 팝업 스토어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전 성과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상 수상 사업이 가장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 코트라가 지원해서 받은 이제 혁신상 수상 기업이 60개사가 됐고요. 이 중에서 13개 기업이 통합 한국관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혁신상 수상 기업을 갖다가 이제 그 CES 전체로 보면 약 310개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 143개사가 3개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려 46%나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레카 파크에서 보여줬던 공간 점유율에 못지않은 엄청난 성과를 보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상한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업이 결국은 그 현장에 가 보시면 많이 알겠지만은 모든 언론과 관심 같은 것들 다 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홍보 효과를 엄청난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CES 측에서는 지금 글로벌 파빌리온관에 별도의 존을 형성해서 혁신상을 수상받은 기업들의 제품을 전시를 해줍니다. 별도의 정시 공간도 열려지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한국이 혁신상을 이렇게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 혁신의 어떤 그런 모태가 되는 국가구나 하는 국가 브랜드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아우디오랩하고 만도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마이스크 소프트웨어 이제 나델라 CEO가 직접 오셔갖고 이제 상담을 했던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언론을 많이 탔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금 모빌리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허블리스 이제 자전거를 갖다가 국내 언론이라든지 현지 언론에서 이렇게 취재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이런 혁신상 수상 기업들은 이런 CES의 본래 목적인 굉장히 홍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개량적으로 이제 상담 건수 약 1,800건 정도의 상담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 상담 수출 상담액이 약 3.5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고, 그 중에서의 계약 추진액은 한 6,300만 달러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면은 이 저희가 초청한 기업들로만도 한정해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주로 사전 SNS 마케팅이라든지 CBC 초청 사업 아니면 VC 초청 사업들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3M, 존디어, 그다음에 보쉬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초청을 해서 부스에서 방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좀 도와드렸는데요. 그런 상담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틀째 날 K 이노베이션 데이라고 하는 부대 행사를 열었는데요. 그 행사에서 또 저희가 초청한 기업들이 그 행사를 통해서 이제 직접 거기에서 만나게 되고, 그 행사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어떤 파트너 발굴 기회가 제공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칭이라든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참가하는 기업이 다양한 기회에 노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던 부분이 성과로 또 보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CES에 좀 참가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크게 보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좋을지라는 부분에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참가 목적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참가 목적을 명확하게 하자는 부분들로 먼저 보면은 이 CES의 어떤 그 전시회 특성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ES라는 게 사실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어떤 B2B냐 B2C냐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어떤 소비재냐 아니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냐, 이게 가로 세로 부분에서 이제 좀 그 그룹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즈 모델 위주의 스타트업들보다는 혁신 기술 테크, 특히 딥테크 위주로 해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 부분이 흡수가 된다든지 협업이 될 수 있는 모델들을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장 어울리는 전시회다라는 것들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처럼 딥테크 위주의 혁신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적인 장점으로 하셔야지
가장 효과가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서 뭘 얻을 것인가라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요. 이제 보통 전시회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참가한 이후에 한 2년 정도가 지나야 그 안에 참가했던 기업의 약 80% 정도가 첫 어떤 형태이든 계약이 됐던 MOU가 됐던 어떤 형태의 이제 그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시회라는 건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것들이 많은데 더군다나 CES는 홍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성과의 거양보다는 홍보 및 네트워킹 위주로 활동을 하시라. 그래서 결국엔 뭘 얻느냐? 결국 리드를 얻는 겁니다. 그 마케팅 리드, 자기 제품들과 연관된 그런 리드들을 얻는데 목표를 갖다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만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시회라는 게 처음 참가하시면 마치 부스 참가하는 게 전부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를 좀 넓히셔갖고 전시회라는 게 전시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 부스 참가가 있지만 그 안에는 이벤트도 있고 또 컨퍼런스 참가도 있고 다양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전시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스 선택을 갖다 많이 고민하실 게 될 텐데 정말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있고 코트라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다양한 기관에서 어쩌면 저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통합관에 대한 어떤 선택권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스 같은 것들이 결국 그 통합관에서 어디 유레카파크라든지 이런 쪽에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또 동선상에서 이제 미팅의 어떤 횟수라든지 질적인 부분을 굉장히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 활동 같은 경우인데요. 이게 결국 사전 활동이 되는 건데 이제 혁신상 수상한다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링크드인이라든지 SNS 관련해서 그룹 그 안에 있는 그룹 같은 게 홍보를 보면 굉장히 좋다는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쓰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비즈니스맨들하고 할 때는 SNS가 탁월하고 그 링크드인이 탁월하고 링크드인 중에서도 그냥 하지 마시고 링크드인 그룹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타겟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이용해 보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특히 이제 또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바이어 메일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서 관련 바이어한테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참가자의 매칭 프로그램 이건 보통 다 모든 전시회가 요즘 제공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도 홍보 활동을 해보시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적인 홍보 활동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현장에서는 이제 이후로 쭉 나오겠지만 저희가 초청한 오늘 이제 이후로 나오는 3개 이제 스타트업과 또 이제 LG에서 나오셨지만 이제 어떤 대기업과 연합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이제 그 활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고민하시고 사전에 준비하시면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서 잘 돼서 현장에서 계약식이나 MOU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세리머니 같은 것들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만난 리드, 발굴한 바이어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확대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첫 전시회가 대부분 이렇게 CES라든지 아니면 뭐 슬러시라든지 뭐 비바테크라든지 어떤 테크런치라든지 스타트업들만 모여 있는 전시회를 가시기가 되게 쉬운데 물론 그걸 처음에는 참가해 보셔도 좋은데 결국에는 상업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당 전문 전시회에 가셔서 프로모션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CES도 마찬가지입니다. CES는 유레카팍을 참가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2년입니다. 어차피 떠나셔야 되는 거고 CES 내에서 해결하신다고 하면 CES 내에서의 전문 조언에 가셔서 그 부분에 어떻게 포지셔닝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뭐 지사와 지원이라든지 현지 진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더 먼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은 해보시되 이렇게 바이어가 더 구체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더 구체화된 게 이제 더 수출이 많이 되고 뭔가가 이렇게 상업적 연결이 돼서 현지화를 해야 된다든지까지 고민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런 단계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파악해 두시면 나중에 부드럽게 연결해 나가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일규 팀장님께서 이 CS2024 통합 한국관 리뷰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통합 한국관으로 참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이 K 브랜드의 이름으로 홍보하는 것에 큰 이점이 있다는 거 모두들 잘 인지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CES 2024와 LG의 스타트업 협력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LG 사이언스 파크 슈퍼 스타트 팀 양승진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온 양승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발표를 할 때 이 순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교수님 발표하시고 애널리스트 분들 발표하시고 코트라까지 발표하시니까 사실 남은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저 사람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 반, 이제 끝날 때 안 됐나 뭐 이런 생각 반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앞에 내용을 오늘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는 준비를 했고요. 근데 앞에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자료는 아마 거의 첫 장에서 끝날 것 같아요. 첫 장에서 끝나는 대신에 제가 이제 CES 갔다 왔을 때 느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생생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LG에서 왔지만 이건 LG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제 사견이 상당히 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좀 미리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준비는 제가 CES 2024하고 뭐 LG 사이언스 파크 소개랑 저희 협력 활동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CES 2024 첫 장에서 아마 발표는 다 끝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엊그저께 뉴스 보셨죠? 보니까 이 뉴스 말고요. 서울시의 양천구하고 구로구 일대의 난방과 온수가 중단됐다. 제가 목동 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CES에 가서 첨단 기술을 막 보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온수하고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의 삶의 문제와 이런 첨단 기술은 또 다른 문제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CES 갔다 와서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받은 질문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스타트업 쪽에서 오신 분들일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CES는 다 다녀오셨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고라도 전에라도 한번 다녀오신 분. 그렇죠. CES는 제가 꼭 한번 다녀오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CES를 다녀오셔야. 그러니까 저도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뭐 리뷰, 더밀크, 매경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들을 때 벌써 뭐 LVCC가 뭔지, 유렉파크가 뭔지 어디 있는지가 모르니까 안 와닿아요, 사실은. 근데 한번 가서 보고 나면 한국관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데 저게 얼마 정도 큰 건지, 어디 그냥 뭐 코엑스의 반 정도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커요. 네, 그래서 가기 전에 막 준비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이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비행기 표를 600만 원 주고 끊고 갔다 왔고요. 숙박을 4박을 하는데 35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한 1,000만 원 들어가죠. 이게 갈 수 있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그 4박 5일 동안 시차 적응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또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또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보고는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왔고요. 그래서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 이게 뭐 CES 좋습니다. 참여하세요. 국가에서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대기업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남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가 왜냐하면 진짜 전쟁과 같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편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꼭 다녀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가면은 분명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사람들 분명히 좀 강세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정말 코엑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말들이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한국말이 많이 들리고 또 저는 LG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CES에 보면 한국 사람이 제일 많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LG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아서 제가 굳이 미국까지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을 주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첫날 그 서울시장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고위급 분들 200명을 모시고 그 시저 팰리스 호텔이라는 곳에서 저녁에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사진이고요. 서울시장께서도 이제 보시고 나서 한국의 이런 우수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느냐. 한국에서 이런 걸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적으로 동감은 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 LVCC나 이런 라스베가스의 그런 시설을 따라갈 수 있는 데가 일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스피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스피어를 단순히 볼거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뭐냐하면 라스베가스라는 곳은 가면은 그런 전시가 있기는 한데 전시 빼고는 도박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1층에 다 카지노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사막 기후여 갖고 굉장히 좀 건조하고요. 근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최신 기술을 활용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한다라는 거는 뭐 팀장님께서 전시 관련돼서 이제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송도나 이쪽에서 그 스피어를 한번 설치하는 거 검토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기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라스베가스는 360일 비가 안 오는 기후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눈, 비, 뭐 어마어마하게 기후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장께서 그 CES를 한국판으로 좀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한국에서 오신 고위급 200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고위급 200명입니다. 200명. 그 보이시나요? 네. 고위급 200명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앉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 뒤에서 열심히 좀 받아 적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뭐 서울시장이 말씀하신 거에는 동감을 하고 저는 이제 마곡에서 스타트업 발굴 육성 업무를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스타트업 발굴 육성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마곡 혹시 와보신 분 계실까요? LG 사이언스 파크 쪽에 와보신 분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곡 얘기하면 서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경기도 마곡리인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김포공항 근처에 있고요. 저희가 그 축구장 24개 크기로 그 LG 계열사 8개 계열사 R&D 직군들이 모여 있는 종합 컴플렉스 단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가도 서울 시내 축구장 24개 크기의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혁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CES 가니까 CES 전시장은 골프장의 3개, 4개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골프 치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규모가 아마 짐작이 되실 건데 그 CES 가시기 전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물론 코트라나 이렇게 막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긴 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충분히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은 좀 그 충분히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저는 이제 LG 화학에서 그 배터리 연구를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그 한 2년 정도 배터리 연구를 하다가 과감하게 손들고 이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손들고 딱 나왔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처음에 자동차용 하기 전에 자전거용을 만들었었거든요. 자전거용 배터리를 만드는데 자전거 배터리가 자전거 열대값이에요. 이게 되는 사업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당시엔 너무 어려갖고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싸진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열심히 남아있던 친구들은 다 임원 달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열심히 스타트업 발굴 육성 업무 좀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일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LCD 만들어주고 막 이럴 때 디스플레이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전 잘 나가는 일을 좀 하고 싶어갖고 디스플레이 쪽 일을 좀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일을 하다가 디스플레이가 또 이제 최근에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어려워져서 막 하다 뭘 할까 하다가 좀 새로운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많아서 지금은 스타트업 관련된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뭐 말씀을 많이 이제 했는데 그 요번에 저는 키워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온디바이스 AI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좀 화두가 됐고, 근데 또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어제였죠.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됐는데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간 상태로 출시가 됐고, 그리고 CES에 보시면은 좀 화제가 됐던 제품 중에 하나가 레빗 R1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빨간색 네모로 돼서 지금까지의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하던 폼팩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대화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다 온디바이스 AI 형태거든요. 그래서 뭐 휴대폰을 대체하는 새로운 폼팩터가
만들어질까? 아니면은 스마트폰이 더 똑똑해져서 이게 계속 가는 형태가 될까? 뭐 모르겠어요. 근데 CES에서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 대기업에 가면 이제 그 윗분들께 보고를 드리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까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 SDV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SDV가 뭔지 이렇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 없던 개념일까요, 저게? 새로 생겨난 개념일까요? 없던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임원분들께 딱 알아들을 수 있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딱 임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 도대체? 없던 거야? 있던 거야? 어쩌라고? 뭔데? 그래갖고 제가 휴대폰을 딱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휴대폰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텔레폰입니다. 그럼 약간 이해가 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반대는 하드웨어 디파인드 비클이겠지요, 당연히. 그 예전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를 타다가 그랜저를 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던 것들은 다 새로운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되면은 그 안에 이제 CPU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타던 차의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다음 차로 넘어가는 거죠. 그 외관만 바뀔 뿐이지 내부에 있는 건 다 똑같아지는 뭐 그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배터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만 좀 부정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에 이제 한파가 오면서 영하 30도 이렇게 떨어지니까는 테슬라 차를 타냐 마냐 막 이런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뭐 전동화하고 SDV하고 이게 관련이 있냐? 그럼 엔진차는 뭐 SDV가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전기차라는 게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주는 편익성이 있습니까? 막 엔진으로 된 차를 타다가 전기차를 타니까 뭐 굉장히 좋아요. 내가 진짜 이거 없으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드세요? 네.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되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되면 왜 전동화가 돼야 되느냐? 통신이라든가 전력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엔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빠른 시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LG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LG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렸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LG에서 이번에 이제 뭐 전시를 했죠. 저희는 이제 전자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이노텍하고 생활건강 이렇게 했습니다. LG는 뭐 전시 계속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CES 가서 LG전자의 전시를 보면서 옆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뭉클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오신 외국인 분들이 이거 LG 진짜 LG 너무 좋아, 너무 멋있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는 처음에 회사에서는 맨날 이놈의 LG 진짜 언제까지 다녀 이러다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막 눈물 날 정도로 고맙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전시 잘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진짜 미래를 표현할 것인가를 다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산업적인 좀 특성이 있죠. 약간은 B2B 사업이고 기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바이트 온리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앞에 갔더니 이제 여기 여자분 있죠, 여기 여자분 이분한테 가서 내가 LG 그룹에서 그룹 차원의 스타트업 발굴 육성 업무라는 그룹 차원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 좀 들어가면 되겠느냐 했더니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소속은 또 LG 전자인데 니네 고객사인데 안 되겠냐 그랬더니 뭐 초청 받았냐 이러더라고요. 안 받았다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여기에 있던 기술들은 사실은 전자에 있는 제품들에 다 표현이 됐어요.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뭐 투명 디스플레이도 있고 MLA라는 기술도 있죠. 멀티렌즈 어레이라는 거. 뭐 어떤 개념은 뭐 이렇게 픽셀이 있으면은 픽셀에 돋보기 같은 걸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패터닝을 해서. 그럼 빛이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반사가 되겠죠. 뭐 나타나겠죠. 그런 기술들 이제 고객사를 대상으로만 좀 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차 목업을 통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는 전자부스에서 좀 보여준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타투 프린트 뭐 아시죠? 이렇게 몸에다가 타투 하는 거.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클렌징 가지고 클렌징하면은 이제 없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했고 이번에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로레알이나 이런 쪽에서 화장품이나 이렇게 뷰티테크 관련해서도 이제는 CES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 뷰티테크하고 디지털 헬스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그 혁신상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점진적으로 됐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개인화된 자료를 가지고
개인화된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AI를 가지고 할 때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었죠, 분명히. 근데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이런 개인화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뭐 로레알이 나온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뭐 제너레이티브 AI라든가 활용되는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고 하면은 디지털 헬스 쪽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기업 스타트업 프로그램인데요. 그 유레카 파크에 보면 이제 스타트업도 아까 한국관이 있었고 대기업 전시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익히 아시는 제로원, 현대차의 제로원, 그다음에 삼성의 C랩, 그다음에 포스코 이렇게 있는데, 그 여기서도 뭐 제가 제로원과 C랩은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둘러보면서 또 옆에 있는 외국인들이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현대차에서 육성한 스타트업 여기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고, C랩도 여기 삼성에서 했대 봐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좋다. LG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을 좀 했었고, 제가 이제 아까 너무 좋은 것만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명과 암은 있어요. 왜냐하면 CES 전시회는 주인공이 있고 들러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LVCC 센트럴에서는 LG전자, 삼성전자 뭐 이런 데 다 전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스타트업이 전시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업들은 많이 전시를 해요. 그 뒤쪽에.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게 과연 전시를 한 것이냐? 분명히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레카 파크에도 한국관이 굉장히 컸지요. 컸는데 제가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분들께 몇 년째 참석하고 계신 분들께 좀 여쭤봤어요. 느낌이 어떠신지. 정말 CES가 도움이 됩니까? 여쭤봤는데 이게 지원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LG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혁신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이제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너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받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GD 만났어 이거라고 이제 말씀을 안 드렸나요? 제가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그 갔다 와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GD 봤어요. 저희 사장님도 보자마자 너 GD 봤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GD는 못 봤는데 이게 뭐냐면 그 항상 모든 걸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CES에서 갔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못 얻고 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레빗이라는 기업도 체험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소프트웨어라는 얘기를 했는데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동차를 만들어 쇼잉을 한다든지 그래야 일단 사람이 와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그런 면에서 혁신상이나 최고 혁신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코트라에서도 도움 많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받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많이 찾아와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혁신상과 최고 혁신상은 받으시면서 가는 게 좋고, 그리고 일단 그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의미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한국에 사람이 많지만 저희가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CES에는 한국에서 중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세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될 수 있는 분들을 이곳에서 한 번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가시면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긴 것 같아서 제가 첫 장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한 3장 정도는 좀 말씀을 드렸고, 뒤에는 저희 관련된 소개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고 혹시 뭐 이해 안 되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아직까지 그 LG에서는 아까 LG 노바라는 부스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LG전자에서 하는 북미 프로그램인 거고요. 저희 그룹 차원의 참여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CES를 보면서 뭐 아까도 조일규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대기업과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스타트업이 주인공이 되는 쇼잉을 할 수 있을까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나씩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서울시를 비롯해서 많이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 논의할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신성의껏 응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승진 팀장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다 나와서 할 얘기가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면서 발표를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너무나도 재치 있고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아주 집중하고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스타트업 분들과의 협업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제공해 주신 양승진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박수 주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진짜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 한국관 참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번 CES 2024에 참가했던 참가사분들의 발표 시간이 되겠습니다. 혁신상부터 K 이노베이션 행사 그리고 현장의 부대 행사까지 참가 기업분들께서 CES를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CES 2024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주어지는 혁신상 수상 기업이죠. 메이아이의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이번 발표는 메이아이의 배성호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메이아이의 사업개발팀장 배성호입니다. 네, 위와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이아이는 오프라인 공간에 방문객 데이터 애널리스트 툴인 메쉬를 만들고 있는 영상 처리 인공지능 기반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메쉬는 오프라인 공간의 고객 경험을 정량화하고 온라인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활용 중인 퍼포먼스 마케팅을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제공 중인 데이터는 크게 총 방문객 데이터, 특정 매장 데이터, 구역 데이터, 동선 데이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 대비 방문객 데이터, 방문객 대비 특정 구역에 체류한 데이터, 그리고 공간 체류 후 구매까지 이어진 데이터 등 퍼널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의 동선을 추적한 히트맵 데이터로도 제공되고 고객사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기능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과 정확도,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까지 메쉬는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사에서 활용 중인 솔루션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역인 CE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트라 주간 CES 사전 간담회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먼저 참석한 기업들의 후기를 들으면서 막막하게만 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었고 각 분야별 운영사들에서 준비한 내용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스 컨셉 도출입니다.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는 통합학문관에서 저희 메이아이 부스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실물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좀 차별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수단은 바로 보시다시피 대형 모니터입니다. 대형 화면에는 사진을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부스 벽면 모니터의 약 5배에 달하는 대형 모니터를 사전 예약을 했고 현지에서 조달했고 반응은 예상대로 좀 뜨거웠습니다. 혹시 코트라 직원분들 중에 이 첫 번째 사진에 그 좌측에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뒷모습이라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코트라 김윤태 부사장님께서 저희 부스를 방문해 주신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그 액센추어에서 오신 내용, 그리고 마지막은 이 CES가 열리고 있는 베네시안 호텔의 관계자분들께서 와서 이제 부스를 상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저희 대형 화면에는 고객사의 오프라인 공간 방문객의 구매 여정이랑 또 분석 과정을 좀 보여드렸었고요. 소형 화면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웹 대시보드를 그래픽으로 구현한 영상을 재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PR입니다. 그 CES 부스 혁신상 수상과 부스 운영 관련된 내용을 엠바고가 풀린 11월 중순부터 좀 기사화를 했었고요. 저희 부스를 지원해주신
정보통신기획 평가원 담당자랑 사전 조율을 통해서 CS 기간 동안에는 저희 박준혁 대표님께서 포럼 발표를 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원활한 미팅 스케줄 관리를 위해서 CS 전용 랜딩 페이지를 개설을 했고요. 미팅 전에, 그러니까 CS가 열리기 전에 사전에 미팅들을 좀 조율을 했었고 CS 기간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코트라 사전 간담회 때 이야기들을 그대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단체 티의 색상은 무채색을 벗어나서 굉장히 좀 튀는 컬러를 차용을 했고요. 행사 방문객 특성상 명함이랑 리플렛은 잘 가져가지 않는다는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는 명함도 그렇고 리플렛도 그렇고 퀄리티를 좀 높이는 데 신경을 썼고 수량은 200장 이내로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200장을 다 못 쓰고 돌아왔고요. 저희 솔루션 검토 시에는 그 고객분들, 그 가망 고객분들께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무래도 그 프라이버시 이슈인데요. 이게 한국이랑 동일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저희는 그 파트너 법무법인을 통해서 주요국인 미국, 독일, 일본에 대한 법무 검토를 마치고 영문 의견서를 확보한 다음에 부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2단계 현지 대응 및 부스 운영 내용입니다. 랜딩 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서 사전 조율한 미팅들을 매니징을 했고요. 독일 내에서 코트라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GTAI라는 기관을 통해서 독일 내 유사한 솔루션에 대한 정보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논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총 4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에 매일마다 리뷰를 했었고요. 가망 고객들의 어떤 질의 사항들을 팀에 공유하고 다음날 부스 운영 시에 적용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물론 맛있는 걸 먹으면서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현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저희가 총 저를 포함해서 5명이 갔었는데 팀원별로 좀 컨디션도 다르고 휴식을 취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2시간 정도씩은 뭐 운동이나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는 등 각자 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시간을 좀 보내게끔 배려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부스 운영 당시에는 뭐 사진 촬영을 하고 간단하게 메모 그리고 명함만 교환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그 가망 고객들의 DB를 좀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부스 방문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표하고 미팅 당시에 좀 문의 주셨던 내용들을 팔로우업하는 그 후속 이메일을 발송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고요. CS 기간 동안에 경험한 내용들 그리고 인사이트를 담은 블로그 컨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배정받은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좀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내용들을 리마인드 드려보겠습니다. 1단계에는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CS 사전 간담회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부스가 앞서 그 팀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수백 개의 기업들이 참가하는 행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돋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제품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강조할 수 없다 보니까 대형 모니터를 좀 도입을 했었고요. 이런 고민들을 하시다 보면 그 기업마다 좀 특색 있는 부스 운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좀 기사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는 실제 CES는 1월 초에 열리지만 저희가 그 CES에서 지정한 엠바고 기간이 있거든요. 그 엠바고가 풀리자마자부터 바로 사전에 우리 CS 간다, 우리 혁신상 받았다 이런 작업들을 기사화하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또 현지에서 CS 우리가 다시 한번 부스 하고 있고 우리 혁신상 받았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좀 노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랜딩 페이지를 꼭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사전에 미팅을 조율할 때도 일일이 이메일로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미팅 조율하기도 좀 수월했고 현지에서도 바로 저희 랜딩 페이지의 QR 코드만 부스 방문객들한테 전달을 하면 바로바로 쉽게 미팅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단체 티 컬러는 무채색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 좀 밝은 컬러, 좀 튈 수 있는 컬러를 차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함이랑 리플렛은
퀄리티를 좀 높게 가져가시고 수량은 200장 언더로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가 조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이슈였고요. 그런 각사마다 갖고 있는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부스 운영할 때 상담에도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지 대응할 때는 사전에 조율된 미팅들을 잘 매니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별로 매일매일 우리 오늘 어땠고 우리 내일은 어떤 계산 사항들을 적용할까라는 논의를 팀원분들이랑 함께 좀 심도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딱딱한 자리에서 하면은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팀원마다 좀 컨디션이 다 다르고 시차 적응하는 그 몸도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한 2시간 정도는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는 부스를 방문한 고객들 혹은 가망 고객에 대한 DB를 잘 리스트업하고 또 감사 인사 혹은 후속 그런 소통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리뷰 콘텐츠 제작까지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이아이 배성호 팀장님께서 첫 번째 사례 발표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현지에서의 응대 그리고 종료 후의 대응까지 아주 자세하고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발표해 주실 기업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2024 통합한국관의 또 다른 행사였던 K 이노베이션 피칭 챌린지에 참가했던 반프를 모셔볼까 하는데요. 네, 반프의 유성한 대표님이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반프의 유성한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쨌든 CS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관점에서 제가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소개는 뭐 저희가 해야 한 간단한 소개들 그리고 참가 전략 그리고 참가 결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일단은 반프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는 좀 스타트업 치고 상당히 특이한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타이어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서 주행 서비스를 드리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 모델 자체가 좀 처음부터 좀 한국에서 워킹하기 힘들다라는 여러 가지 사업적 이유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좀 글로벌 시장을 저희가 좀 노렸습니다. 그래서 좀 운이 좋게 작년에 이제 스타트업 US라는 데서 전 세계 이런 동종 업계에서 했을 때는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좀 아시아에서는 3개 정도 뽑혔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의 회사로서 좀 기술을 가진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사업을 좀 왜 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에는 승용차만 많이 접근하시니까 그런데요. 트럭은 사실 교통사고 원인이 크게 3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전자 과실, 두 번째 타이어 이슈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로 인프라 이슈인데 근데 자율주행 트럭을 왜 만들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하루에 24시간 달리는 게 본질적 목적입니다. 뭐 많은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쉬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게 가장 궁극적 목적인데 근데 그 이유가 하루에 8시간밖에 지금 운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3배 늘려서 돈을 더 벌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자율주행 승용차 및 트럭 있는 회사들이 운전자 과실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고 뭐 타이어 이슈나 도로 인프라에 대한 이슈들이 좀 빠진 거를 알고 파악을 해서 저희는 타이어 데이터를 통해서 2, 3번을 해결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의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냐면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타이어 외부 데이터, 그러니까 노면에 붙은 유일한 접지면에서인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뭐 도로의 미끄럼들, 그러니까 블랙아이스까지 예측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포톨의 위치가 아니라 포톨의 깊이를 통해서 어느 도로를 언제 빨리 어떻게 좀 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라이어티를 드리는 정보들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부가 더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플릿들, 그러니까 DH나 페덱스들이 관심 있어하는 부분들은 실제 연비 개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휠 얼라이먼트 휘면은 연비 개선도 떨어지고 타이어 수명도 짧아지기 때문에 휠 얼라이먼트도 봐주는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고 안전사고는 타이어 탈거, 마모도, 타이어 손상, 샤시 제어 이런 기타 등등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타이어 자체의 데이터들을 뽑아서 서비스 드리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타이어 디지털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전 세계 1위부터 5위까지 아마 처음 보셨을 때 타이어 내면에다 저렇게 센서를 부착을 해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이슈가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우선은 풀었고 사실은 이쪽에서 경쟁사기보다는 저희 파트너사세요. 예, 그래서 같이 일을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시회가 사실은 대부분의 참가하시는 기업들이 파랑새를 찾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저희가 CES는 이번에 처음 갔지만 다른 전시회들 많이 갔을 때 누군가 해외에서 큰 시장에서 어떤 이런 파랑새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보통 참가를 하는데 저희는 좀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회를 갔을 때 딱 하나만 하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데 그럼 등가로서 딱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저는 그 관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저희 참가 전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근데 X축은 글로벌 1위부터 5위까지 업체이고 Y축은 저희 사업에 필요한 타이어 제조사, 트럭 제조사, 자율주행 트럭사인데 저기 화살표로 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저희는 좀 미쉐린을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링크드인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콜드메일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콧대가 너무 높아서 사실은 미쉐린이 타이어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조사 승용차 어쨌든 그 OEM사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 만나기 어려서 혹시 CES 가서 미쉐린만 만나면은 돈값을 하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뭐 다임러 트럭이나 코디악이나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1번만 만나면은 CS 값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생각보다 저희 회사가 워낙 사실 타이어 스타트업이랑이 좀 말이 안 된다고 대부분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가진 기술이 좀 독보적이다 보니까 이미 타이어사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통합관을 사실은 거기서 지나다니면서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미리 하트를 눌러서 어디에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보는 구조인데 이미 저쪽에서도 이제 CTO 아래급을 좀 전문님들을 보내셔서 이미 세계 1위부터 3위는 이미 하고 있고 5위까지 모든 업체들이 와서 상담을 해서 협업을 어떻게 할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물론 아쉽게 다임러나 코디악은 만나지 못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번에 가서 충분히 돈값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K 이노베이션 데이에서 피칭을 한 회사로서 저희가 초대된 걸 알고 있는데 일단은 차량 제조사에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특히나 좀 재밌었던 거는 스즈키라는 오토바이 회사에서 좀 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토바이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오토바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른다. 그래서 정리해서 메일을 보내주면은 저희가 충분히 대답을 해드리겠다 말씀드렸고 타이어 제조사는 사실 한국 타이어도 당연히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제조사 같은 경우는 한국의 가장 유명한 자율주행 회사인 A2G 같은 경우도 바로 협업이 진행되는 워킹하게 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저 빨간 줄을 쓴 게 저희가 사실 K 이노베이션 데이에 좀 초대돼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미국의 치즈케이크 팩토리라는 좀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좀 비싸서 사실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못 가봤는데 치즈케이크 팩토리에 있으신 분이 이제 거기 있으신 이제 디렉터 분께서 자기네도 플릿이 한 10,000대 정도 있으니까 바로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또 아마존 플릿이나 청소업체인 ESG나 이런 쪽으로도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에서도 그러니까 국내 투자사들은 이미 저희를 많이 알고 계신데 해외 투자사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저희 사업을 왜 하느냐라는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사실은 바퀴는 인류의 오랜 혁신품입니다. 근데 그 바퀴를
디지털로 다시 혁신하는 일은 너무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스타트업 반프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화 되지 않은 이런 영역에서 디지털화를 하는 게 트라이를 하는 게 우선 저희가 첫 번째다 보니까 앞에서 보셨지만 이 자동차 인더스트리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저희도 사실 CES 저 가기 전에 좀 전시회 무용론이 좀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전시회 가봤자 뭐 어차피 명함 뿌리고 그게 정말로 매출까지 연결될까? 차라리 저희 같이 B2B 같은 업체들은 실제 그냥 링크드인이나 이렇게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CES 가면서 사실은 그 전문가의 퀄리티들, 고객들의 퀄리티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전 세계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도 만약에 코트라에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한번 가고 싶고요. 그래서 코트라에 대한 부분들 저희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도움을 받아서 갔고, 그리고 K 이노베이션 데이를 주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치즈케이크 팩토리까지 어쨌든 연결시켜 주신 스타트업 정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반프의 유성한 대표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전시회 무용론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이번 CES 참가로 생각이 바뀌셨다고, 아마 그 진정성 있는 이 말씀이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 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품의 혁신성은 물론이고 그 자신감이 글로벌 CVC의 마음에도 딱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업입니다. 통합 한국관에서 제공하는 부대 행사들을 잘 활용하고 또 참여해 주신 기업이죠. 이 레벨업의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규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된 레벨업의 신정규입니다. 레벨업은 머신러닝, AI, 딥러닝형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면 하루 이상 저희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AI 위에서 열심히 데이터를 주시고 거기서 훈련된 모델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는 따로 드리진 않을 거고요. 사실 회사 소개를 드리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저한테 10분 주셨더라고요. 제가 말이 좀 빠른 이유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CES를 참가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랑 또 코트라에서 준비해 주신 다양한 이벤트 덕분에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CES랑 맞는 회사는 아닙니다. 솔직히. 저희는 굉장히 딥텍이고 만드는 것은 플랫폼 쪽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들의 고객들이 CES에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저희가 CES에 나가봤자 저희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 정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슈퍼컴퓨팅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 고성능 컴퓨팅이나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컨퍼런스에 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저게 그때의 부스입니다. 그래서 그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의 별명이 안티 CES예요. 그래서 안티 CES에 가면 저희도 할 말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정작 CES에 가서는 저희는 컨슈머 프로덕트를 만드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3번을 참여를 했어요. 이번까지. 첫 번째는 저희도 가는 줄 몰랐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랑 포항공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기업이다 보니까 두 회사에서 동문 기업으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명패만 저희가 CES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뷰 요청도 오고 이랬는데 저희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저희가 CES에 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처음 알았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갔습니다. 코트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유레카를 갔는데 가서 알게 된 것은 저희는 거기서 할 게 없는데 저희 고객들이 거기 다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의 잠재 고객들도 거기로 다 오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가서 핏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고객을 확보하는 곳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도 유레카를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이게 2번까지 갈 수 있거든요. 다음에는 못 가겠죠. 다른 걸로 가야겠죠. 저희 목표가, 그런데 CES에서 작년에 이제 계획 없이 참석했던 분들이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AI 기반의 다양한 컨슈머 프로덕트들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시작된 이런 생성 AI의 열풍이 올해 이제 개발자들이나 뭐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제품군에서 벗어나서 일반인들에게 다가가는 첫 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B2B나 B2B2C 기업으로서의 레벨업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획득을 해보자. 이걸 주목적으로 삼았어요. 아까 앞에서 좋은 말씀을 주셨듯이 CES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들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지 정하고 가지 않으면 되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스피어 가서 우와 보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부스가 아니라 인사이트를 획득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콜래보레이팅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처럼 다른 회사들에게 뭔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들과의 파트너십 기회를, 여긴 국제 부스잖아요. 그 CES에 가면 외국인들이 많죠. 유레커간이 약간 거기서 벗어나 있긴 하지만 미리 잘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먹거리를 획득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의 파트너들, 현재의 파트너들도 저희가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파트너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다음에 너희 나라에서는 우리 고객들이 좀 있을 것 같니? 이런 얘기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랜선 친구들을 실제로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코로나가 3년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의 파트너들은 실제로 못 본 파트너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전 세계에서 한 곳에 모이는 경우, 그 계기가 CES고, 그러니까 CES 가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이제 랜선으로만 친했다가 실제로 얼굴 보니까 더 친하게 되죠.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하고 이 세 가지 목표를 삼고 갔습니다. 그런데 또 컨슈머니까 우리가 막상 가서 아무것도 데모할 게 없으면 사람들이 끌어모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앞에서 큰 모니터를 가지고 가서 우리의 그런 경쟁으로 삼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 경쟁으로는 B2C 프로젝트로 이렇게 데모를 만들어 놓거나 앞으로 뭐라 했지, 그 베타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를 창고에서 꺼내 왔어요. 그게 이제 제네라이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저희는 뭐 AI의 백엔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백엔드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데스크탑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앱을 골라, 이게 지금 무슨 운영체제처럼 보이는데 웹이고요. 풀스크린으로 해놓은 브라우저고요. 그래서 앱들을 뭐 열 몇 개 중에서 골라서 그림을 그리든가 뭐 채팅을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주일 동안 만들었고 결국 완성은 CS 가서 했어요. 그래서 데모를 하고 그다음에 팀을 셋업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렇게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닙니다. 30명 정도 회사에 여러 팀이 있는데, 그래서 개발팀 1명, 뭐 프론트엔드 팀 1명, 세일즈 팀 1명, 뭐 이렇게 팀들마다 한 명씩 뽑아서 구성원을 5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5명은 CES 내내 돌아다니면서 CES 부스를 보는 거예요. 안 겹치게 서로가. 그 다음에 이 방문 일정을 세워야 되겠죠. 당연히 서로 겹치면 안 되니까. 범위도 엄청 넓으니까 아까 LVCC부터 뭐 유레카 관에 뭐 여러 가지 관들이 있습니다. 뭐 웨스트 이스트 있으니까 다 나눠서 하고, 부스를 또 누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1명, 보통 2명 정도는 항상 부스를 지키도록 시간표를 쭉쭉쭉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전 미팅 가고 뭐 인터뷰 일정도 많이 결정을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CES 가면 돈이 많이 듭니다. 당연하지만 이 코트라가 그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고 그 도움을 받아서 저희도 용기를 내서 가긴 했지만, 아마 자체적으로 부스라면 2억 정도는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SC 부스도 2억 정도가 들고, 이 코트라 부스도 부스뿐만 아니, 부스가 코트라에서 장만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절감함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표, 뭐 그 체제 비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가는 거 돈의 본전은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불사르자 이래가지고 일정을 왕창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오늘 그 코트라가 만들어준 다양한 이벤트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건 제 일정이고요. 그래서 뭐 피칭도 하고 포럼에서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그 채널톡도 하고 이랬고요. 그 처음에 이제 한국 공동관에 있는 파빌리온에서 5분 피칭을 저희 CTO님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게 그냥 소개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저걸 보고 부스에 리드가 있었습니다. 5분 소개를 보고 와서 실제로 리드가 있어서 이것도 된다고? 이런 경험을 했고요. 사실 유레카관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외 리드를 따는 게 그렇게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색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K-Tech 포럼이라고 K-이노베이션 데이 때 열린 건데, 그래서 이제 2부에서 저희의 사례, 저희가 성공한 회사는 아니지만 성공 사례를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셔서 성공 사례를 발표를 하고 뭐 LG노바와 함께 패널 토크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다양한 파트너 미팅들을 할 수가 있었고, 파트너 후보 또는 현재 파트너들과 미팅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그 AI 허브, 서울 AI 허브란 SBA 랑 서울이랑 공동관을 차린 곳에서 인공지능 트렌드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랬고 내년엔 이럴 거다. 작년에 이랬고 올해는 이럴 거다 이런 걸 발표할 기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의 프라임 파트너인 엔비디아와 미더블을 하는 곳에서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금요일에는 그 산호세로 건너가서 AT2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그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만든 곳인데, 거기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구경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2번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서 가만히 있다가 부스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갔다 와서 뻗더라도 그냥 일주일 동안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코트라가 뭔가 이벤트나 이런 걸 올려주시는 것마다 다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게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로 하면 저희는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갈아 넣은 거죠.
일단 한국관 내 부스를 뽑기를 잘해 주셨고요. 뽑으러 가신 분이 뽑기를 합니다. 작년에는 뽑기를 망했고요. 구석이 저기 안쪽에 있어가지고 좀 망했는데 올해는 뽑기를 잘해서 대로번 옆에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야 이렇게 좋은 자리라니 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B2B 플랫폼이다 보니까 일반 관람 비중이 낮아요. 또 그 관의 특성상 그 한국관 쪽으로는 그 외국인들이 잘 안 옵니다. 근데 그게 부스 방문객이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스 방문객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을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외 보도 자료를 내본다거나 미리 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교류하고 있는 회사들 또는 경쟁사들이 검색을 해서 옵니다. 그리고 드랍인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들린 케이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상세 면담 진행까지도 할 수 있었고 또 그냥 한국 쪽에 좋은 기술들이 많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되게 많이 나 있거든요. 가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우리를 우습게 봐요. 그 컨슈머 일렉트릭 쇼인데 컨슈머 일렉트릭에서 우리나라가 2위거든요. 중국 다음에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사실상 혁신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유레카관에 우리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한국인밖에 없긴 한데 뭐 한국인 아니면 그런 혁신 잘 안 합니다 요새. 그래서 이렇게 리뷰해야 되겠다 오신 분들 뭐 일본에서 오신 분들 왔다가 뭐 관심 있네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드랍인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거는 한국인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를 도와주시거나 뭐 저희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셨던 분들을 거기 가서 한 번에 다 만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간다 이렇게 페북에 하나 올렸더니 여기 다 붙이지도 못했는데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뵙기도 시간을 내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 가니까는 다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장점도 있었고요. 동시에 또 외국 분들도 맨날 이 랜선 친구인데요. 예, 그 아막스라는 회사에서 글로벌 세일즈 리드하시는 분인데 랜선으로 만나다가 찾아와서 또 만나기도 하고요. 이분들하고는 공동 이벤트를 작년 말에 영국에서 하기도 했는데 사실 실물로 보는 건 전 처음입니다. 그때 가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뭐 미국 파트너들이나 리더들이 부스를 방문해서 논의하는 이런 기회들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아막스 등이 함께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또 파트너 앞으로 올해 같이 사업을 해보자 또는 같이 기술 개발을 해보자는 파트너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분들은 지금은 공개가 안 되지만 뭐 AV, N사 등이 파트너가 있었고요. 이분들은 확정이 되면은 조금 더 좋은 기회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이런 걸 하려면 하나하나가 다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일단 전 세계에서 한 번에 모인다는 그 장점 때문에 미리 미팅을 어레인지해서 한 번에 만나기가 되게 좋고요. 그래서 만약 여기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CTO님들이 가시면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미팅만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 나머지 팀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인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뭘 먹고 살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아시다시피 CEO 레포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CES 레포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게 키워드다 이런 게 좋다. 오늘 오전이 아니라 앞부분 일부 세션에서도 좋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 관점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각자 회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회사는 회사만의 고유한 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체 인사이트를 만들자. 우리는 AI의 뭐 백엔드나 플랫폼 만드는 기업이니까 우리 기술이 어떻게 제품이 되는지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의 사용자들이 어떤 미래를 가지고 관들을 차렸는지도 보고 동시에 그럼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미래를 제시할 것인가 요 세 가지를 테마로 해서 우리만의 레포트를 만들어서 우리만 보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5명이 가서 총 110시간 정도를 나눠가지고 모든 부스를 리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 분야도 나누고 구획도 나누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테마로 봤는데 하나는 이제 현재 AI가 얼마나 기술 속에 스며들어 있는가,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AI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AI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하는데 AI로 트랜스포메이션 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매겨가면서 전체관을 리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도 작성을 하고 밤마다 이제 부스에서 돌아오면 저녁 먹고 앉아가지고 오늘 어떤 게 인상적이고 어떤 걸 봤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미팅을 매일매일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인사이트 레포트를 작성해서 우리만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얻은 건 뭐냐면 CES가 저희는 잘 안 맞아 아까 앞에서 핏이 안 맞는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한겨울에 나가가지고 되게 추운데 코트 입으면 불편하죠. 근데 코트 입으면 이걸 왜 안 입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CES는 불편하지만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 세계 파트너들이랑 고객을 한 곳에서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파트너를 첫 만남을 만들기가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외 잠재 고객들의 확보에도 굉장히 유리한.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걸리는 걸 기대하지 않고 광고를 띄우지 않고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B2B 회사다 보니까 B2B 그 뒤의 세상에 대한 인사이트 얻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B2B2C로 나가거나 B2C로 나갈 때 어떤 것들이 될까 이런 생각들도 했었고 아까 제네레이의 데스크탑 프로토타입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이 데모를 쓰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성에 대해서
뭐 만족하는 부분, 불만족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이 IT 분야는 아시겠지만 반년마다 너무나 빨리 바뀌고 AI 분야는 사실 거의 분기도 안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어떻게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적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재료들을 획득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2년 크레딧이 다 썼기 때문에 일반관에 가야 돼요. 참여를 하려면 그 유력한 2년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 당연하게 일반관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드랍인 고객들도 아무래도 많을 테고 외국인들이 자리를 어떻게 잘 잡느냐가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은 세일즈나 파트너 미팅을 미리 정하고 가보자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힘들긴 했지만 그 힘든 걸 넘어서는 좋은 점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국인들 포함해서 한 곳에 모아가지고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 편리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CES를 준비하신다면 미리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또 이 코트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 국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업 기회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레브랍의 신정규 대표님께서 마지막 발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얼마나 치열한 4일을 보내셨으면 저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빠른 속도로 많은 이야기를 담아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통합한국관에서 또 K-이노베이션 외에도 뭐 MOU 체결식부터 정말 모든 액티비티를 다 참여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기업들은 이런 모습을 띠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경험 공유해 주신 우리 레브럽의 신정규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무대가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발표 세션 2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플로어에 이렇게 장시간 또 함께 해주신 분들 시간 할애해 주신 만큼 이 시간 더 유의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 마음속에 궁금한 점들 생기신 분들 여기서 풀어보는 시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가 정리되는 대로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준비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승진 팀장님, 그리고 메이아이 배성호 팀장님, 반프의 유성한 대표님, 레브럽의 신정규 대표님, 그리고 또 역시 이번 시간도 함께해 주실 조일규 팀장님, 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자리해 주시고요. 네, 진행 방법은 1부에서 진행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네, 편안하게 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다면 잠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 사전에 받은 질문을 좀 진행을 해볼까요? 네. 자, 네. 먼저 팀장님께서 네. 가장 먼저 발표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런 점들 궁금하다 하셨던 것들 하나 선택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이 네 고르셨고요. 질문을 좀 읽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는데 제가 감히 답변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이 질문일 것 같아서 꼽았습니다. 질문 내용은 그 CS 2024에서 주요 테마였던 AI 분야에서 각광받을 만한 기업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감히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각광받을 만한 회사는 저희 메이아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제 기억에 좀 남을 만한 회사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AI 관련된 많은 스타트업들이 확실히 그 관심도가 높다. 그리고
그만큼 부스 방문객들도 그냥 단순하게 AI라는 걸로 방문하시기보다는 AI를 활용해서 그래서 너네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어? 너네들의 지금 주요 고객사는 누구야? 그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어? 이런 좀 디테일한 질문까지 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AI가 많이 핫하다. 그리고 가망 고객들의 관심도도 그만큼 높다라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반프의 유성한 대표님, 네, 자 질문을 하나 해주실까요? 네. 자, 여기 질문 있는 거 외에도 여러분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요거 답변하시고 또 물어보시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골라주셨고요. 이미 그 코트라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CS 2024 혁신사 수상자들의 특징이나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 혁신상 지원 기업이 어떤 부분을 주력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뭐 저희도 이제 갔다 와서 많이 깨닫게 됐는데 저희도 뭐 처음에 올해 혁신상을 받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좀 실망을 했어요. 혁신상 받고 나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혁신상을 받아서 내부적으로는 좀 실망을 했는데 그래갖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혁신상만 받는 기업들만 다니신 분도 있어요.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혁신상을 꼭 받아야 됐다라는 거는 저도 공감이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리스트를 보면서 23개인가의 그 최고 혁신상 받은 기업들을 보면서 역시 이게 미국다운 좀 면이 있었어요. 경제성이나 사업성보다는 얼마의 인류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술을 표현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서비스나 프로덕트나 우리의 베네핏을 보여주더라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ROI 관점이 아니라 ROI는 당연하고 이게 인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풀면은 오히려 최고 혁신상의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할 거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50% 이상의 최고 혁신상이 한국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찐 경험자의 찐 조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신정규 대표님이 질문 하나 골라주십시오. 네. 온디바이스 AI를 접목하지 않고는 시장의 제품을 가지고 내놓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인지 현재로서는 온디바이스 AI를 접목해서 나가는 경우가 더 적고요. 당연하게도 케이퍼빌리티가 아직 못 따라왔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AI 뭐 플랫폼 솔루션들의 전쟁은 전부 다 클라우드 또는 이제 IDC 레벨의 거대한 자원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목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온디바이스 AI 쪽이 주목된 이유가 하나는 모든 CPU 벤더들이 AI 전용 ASIC이나 아니 APU를 내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데스크탑 레벨에서 AI가 가능해지게 될 거라는 전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윈도우 11을 쓰거나 macOS를 쓰게 되면은 그 스마트폰은 아직 좀 멀었고요. 그런 macOS나 윈도우 11 정도 데스크탑 레벨의 어떤 칩들에서는 충분히 사람들이 안심하고 쓸만한 AI의 능력을 현재 발휘할 수 있는 아마 올해 여름쯤이면 전부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2017년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접목을 안 해도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 건 쉽습니다. 심지어 구글조차도 픽셀 A 내놓으면서 온디바이스 AI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제로는 실패했거든요. 지금 나노 원으로 서비스한다고 했는데 사실 클라우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온디바이스 AI를 접목하지 않고 시장의 제품을 가지고 내놓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많이 그냥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년 정도부터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승진 팀장님께 넘겼는데요. 팀장님께서 답변하기 좀 애매한 질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제가 만약 여기 참가한 분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LG 사이언스파크 슈퍼스타트 팀의 스타트업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부분을 많이 좀 고려하시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질문 선택해 주셔도 좋고요. 네. 네, 질문은 보니까 이제 앞에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아까 이제
그 좀 생생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다 보니까 사실 LG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LG 얘기를 사실 너무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뭐 그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전자나 디스플레이나 이노텍이나 생활건강이나 그런 전시를 봤을 때 그 전시는 사실은 이제 현재 저희가 뭐 시판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의 전시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제 LG가 그리는 미래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 팀 같은 경우에 이제 계열사와 다르게 계열사는 지금 하는 현재 사업에 대한 그런 스타트업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저희는 LG에서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지만 앞으로 이제 좀 각광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업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봄이 시작되면 스타트업 발굴하는 일부터 해서 그룹 차원의 전시라든가 육성 업무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뭐 홈페이지 주소 드렸으니까는요. 한번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한번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들여봐 주십시오. 자, 그리고 질문 보드를 우리 팀장님께, 조혜교 팀장님께 좀 넘겨. 사실은 거기 있는 질문들은 우리 팀장님께서 아마 가장 답변을 잘 해주실 수 있는 질문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질문들을 좀 클리어해 주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차분히 답변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진짜 나머지 질문들이 되게 통합관과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이게 통합한국관을 통해서 참가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것의 차이점 무엇인가요? 일단 돈이 차이가 나겠죠. 아, 그렇죠. 네. 예, 아주 결정적인 차이일 것 같고요. 예, 뭐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게 유통기한이 있듯이 이제 아까 그 기업분 중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유레카가는 2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졸업해야 되는 거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참가하시는 거는 사실은 좀 부담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뭐 너무나 당연한 순리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코트라가 너무 순진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들 더 많이 들었거든요. 저렇게 치열하게 그 매일매일의 어떤 스케줄을 준비하고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소화내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도 굉장히 감명이 있었고요. 그런 경지를 향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마음 편하지 않으실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CES가 국내 전시와 다른 점은 일부에서 아마 말씀이 된 것 같고요. 가장 큰 다른 점은 융합 전시회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들은 거의 대부분의 전시회가 산업 전문 전시회를 표방해서 더 깊이, 더 잘라내고 더 깊이 들어가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희한하게도 이 CES는 뭉치고 융합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의 비전을 보여주는 굉장히 특이한 전시회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탑티어에게만 허용된 권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에서는 사실 구현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있는 자의 어떤 능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미국에서만 할 수 있게, 미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2025년 CES에 참관한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 이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는 코트라는 산업을 어떻게 아주 특정해서 본다기보다는 전 산업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는 좀 많이 느끼고 있긴 하지만은 일부에서 나왔지만 트렌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트렌드인 겁니다. 갑자기 변하지는 않거든요. 모빌리티에서 나왔던 거라든지 AI에서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제 그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어떤 가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내년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의심하지 말고 그 트렌드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올라타셔라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025년 CES는 한국관 규모가 줄어드나요? 이거 약간 별로 저희 코트라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 CS가 가장 타겟이 돼서 통합 한국관을 갖다가 얼마나 더 이렇게 더 효율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또 저희는 좀 더 올해도 사실은 통합의 강도라든지 여전히 통합되지 않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작업을 해서 통합의 어떤 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통합 한국관을 통해 CES를 참가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글쎄 아까 개별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관 말고도 또 다른 어떤 단체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CES에서 꼭 봐야 할 전시관이나 세미나가 있을까요? 글쎄요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그 참가한 기업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오늘 세미나도 그렇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CES는 정말 모든 산업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의 포커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도 못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가시면 준비한 사람이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답변해 주신 5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편입니다만은 여기 정말 시간을 짬을 내셔서 이 자리 해주신 분들 계신 만큼 한 개 정도 플로어에서 혹시 있으시다면 받고 없으시다면 이 시간 마무리. 지금 여기 CES 현장에서 생생한 현장을 겪고 오신 우리 세 분의 대표님 모셨는데 정말 바쁘실 텐데 또 모셨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하나만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 세미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IPR 포럼이라는 해외 마케팅 전문 기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도 해외 전시 쪽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통합 한국관에 대해서 좀 질문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761개사가 지금 참가를 했고 또 32개 기관과 함께 통합 한국관을 이제 참가하신 것으로 발표 들었는데요. 저희가 뭐 매체를 통해서도 접했지만 매우 이게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삼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해주신 뭐 메이아이라든지 반프라든지 레벨업처럼 굉장히 잘 준비를 하시고 또 치열하게 전시를 참가한 기업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참가한 760개의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된 기업들인지 또 이렇게 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참가를 한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어떤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또 그 우리 기업들이 143개의 그 혁신상을 수상한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거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CES가 워낙 이슈가 되는 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와 기관들에서 다소 좀 그 과도한 지원을 해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또 많은 전시회에 통합 한국관을 운영하고 계신데 CES처럼 이렇게 사전 뭐 교육이라든지 뭐 피칭 교육, DX 마케팅이라든지 오늘 같은 이런 리뷰 세미나까지 지원을 해주신 경우는 또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LG 양승진 팀장님께서도 음과 양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코트라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CES에서 그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음과 양이 있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단체관 참가에 대한 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부분일 거고 질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혁신상 수상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사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한국 단체관 통합 한국관을 만들 때 특히나 그 유레카팍은 그 CTA 측에서 기본적으로 자질 검증을 한 기업이 그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준비가 덜 된 기업들이 선정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기관들을 다시 통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 혁신상들을 많이 받으시니까 그거는 이제 더욱 더 검증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사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이런 식의 리뷰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좀 더 준비된 기업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오늘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스타트업하고 같이 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거고, 굉장히 저희도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진짜 더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이제 우려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실까요? 검증된 기업을 보다 확실하게 밀어주는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또 참여하는 우리 스타트업 보면서 좀 더 코트라가 또 많은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오늘 마련된 세미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과 또 유익한 답변 보여주신 우리 조일규 팀장님과 양승진 팀장님, 그리고 우리 메이아이의 배성호 팀장님, 반프의 유성한 대표님, 레브럽의 신정규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ES 2024 리뷰 세미나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떠나시기 전에 저희가 보다 나은 다음번 또 리뷰 세미나를 위해서 만족도 조사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참여 신청하신 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혹시 동행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 문자가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QR코드를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더 나은 세미나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기 위해서 마련된 만족도 조사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리뷰 세미나 여러분들 2025년의 CES를 준비하고 또 CES를 넘어서 우리 기업들 전 세계 시장에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CES 2025에서 여러분들 벅찬 마음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